시험인데 중학교 마지막 시험인데 유종의 미를 거둬야지. 우리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던 건데 우리 설득 전략 기억나니? 감성적, 이성적. 그렇지. 설득 전략 요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자고 하는 거예요. 설득 전략. 첫 번째가 인성적. 그 사람이 인성, 말하는 사람이 인성이 어떤지. 그래서 그 사람의 품성, 전문성 이런 것들 보는 거죠. 두 번째가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듣는 사람 기준으로 보면은 감성적 설득 전략. 그리고 내용, 말, 메시지의 논리성은 이성적. 요거 구분을 일단 세 가지가 우리한테 필요한 개념이니까 구분을 하셔야 되고. 내가 안 줬지? 미안해. 가만히 있으면 어떡해. 오늘은 요 단원을 다 끝내려고 합니다. 자, 요 마틴 루터 킹이라는 사람은 누굴까? 왕인가? 그렇지, 인권 운동을 했던 인권 운동가예요. 알겠죠? 자, 그리고 연설자로 등장했대요. 연설 어떤 말이니? 연설한다는 거는 한 명의 이 마틴 루터 킹 이런 사람이 그치 다른 사람에게 설득하는 다수에게 전달하는 그런 말하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설득해야 된다고요. 듣는 청중들을 설득해야 된다고요. 자, 먼저 첫 번째. 저는 오늘 우리 역사에서 자유를 위한 가장 위대한 행진으로 기억될 이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되어 기쁩니다. 첫째 요 부분 뭐 한 거 같니? 뭐 한 거 같니? 처음에 딱 나와서. 인사말. 인사말 옆에 써주세요. 인사했네. 인사. 안녕하세요. 마틴 루터 킹입니다. 라는 말은 너무 식상하잖아. 그치? 그래서 저 너무 기쁩니다. 자, 어떤 자리냐면은 요 자리예요. 앞에서 일어났던 일자리와 자유를 위한 워싱턴 평화 행진이라고 하는 요런 행사 자리. 그쵸? 그것을 자유를 위한 가장 위대한 행진, 자유를 위한 가장 위대한 행진이라고 하는 비유적 표현을 통해서 표현을 해준 거예요. 그 자리에 대해서. 100년 전 한 위대한 미국인이 노예 해방 선언을 했대요. 자, 누구의 얘기니? 노예 해방 선언했던 사람. 응? 링컨이잖아. 링컨 대통령. 요 링컨 대통령이 했던 노예 해방 선언. 이것을 얘기하면서 역사적 사건을 언급하면서 지금 우리는 그를 상징하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 자리의 어떤 취지의 목적이겠네요. 그 중대한 선언은 자 중대한 선언이라고 뭐 요 노예 해방 선언을 얘기하고 있고요. 부당함이라는 불길에 몸을 대며 시들어간 수백만 흑인 노예들에게 희망이 등불이 되었습니다. 희망의 등불. 희망의 등불은 요 노예 해방 선언을 이야기하는 또 비유적 표현이겠네요. 그 선언은 노예 생활의 기나긴 밤을 걷어내는 환희의 새벽이었습니다. 비유적 표현이네요. 자, 그럼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문제 포인트. 비유법에 대해서. 그치? 비유법에 대해서 혹은 요 비유적 표현이 쓰인 곳을 적절하게 찾은 것을 고르세요. 주관식은 안 나오잖아. 그치? 그러니까 객관식이라면 쉽게 고를 수 있을 거예요. 넘어갑시다. 그러나 라고 나오면 얘들아 그러나 나오면 내용이 좀 어떻게 되는 느낌이니? 반대되거나 뭐 내용이 좀 달라지는 느낌이지. 앞에서는 좋다, 희망의 등불이다 얘기했지만 그러나 아니 10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자유롭지 못해요 라고 현재 상황으로 묶어주면 될 것 같아요. 100년이 지났지만 흑인은 여전히 인종분리 정책이라는 족쇄와 인종차별이라는 쇠사슬에 자 요런 표현도 족쇄 인종차별, 쇠사슬 이거 다 비유적 표현이에요. 비유적 표현이에요. 족쇄라는 건 뭐니? 어디야? 족은 발에 묶는 거.
쇠사슬, 무거운 쇠사슬 얘기하겠지? 묶인 채 쩔뚝거리며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100년이 지났지만 잠깐만 이 사람들 계속 이 마틴 루터 킹은 100년이 지났지만 100년이 지났지만 100년이 지났지만 이라고 하는 반복법도 쓰고 있네. 자, 이 반복법의 효과 강조지? 또 반복법은 우리 시에서는 운율 형성도 일어나요. 알겠지? 이 반복법의 효과 강조. 그럼 뭘 강조해 주려는 걸까? 100년이 지났지만 변하지 그래, 강조. 100년이 지나도 변하지 없다. 100년이 지났지만 흑인은 이 거대한 물질적 풍요의 바다 한가운데 가난이라는 섬에 고립되어 살고 있습니다. 바다 한가운데 이런 것들도 다 비유적 표현이긴 합니다. 100년이 지났지만 한 번 더 언급하면서 반복해주면서 흑인은 여전히 미국 사회의 후미진 곳으로 내몰려 자신의 땅에서 추방당해 살고 있습니다. 현재의 어떤 상황, 현재 상황에 대해서 쭉 얘기해주고 있죠. 누구의 상황이니? 현재 누구의 상황? 흑인들의 상황. 자, 그리하여 우리는 이 치욕스러운 현실을 알리고자 이 자리에서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요게 지금 어떤 연설의 목적이겠죠? 예. 자, 1963년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흑인에게 울분을 토할 곳이 필요했는데 이제 소원을 풀었으니 그것으로 만족하고 말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나라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달갑지 않은 사실을 깨달게 되고, 달갑다라는 단어 뭐니? 달갑다? 달갑다? 반갑지 않다. 반갑지 않은 거야. 좋지 않은 거야. 그쵸? 누가? 주어, 요 달갑다의 주어 누굴까? 사람들 달갑지 않을 것이다. 어떤 사람들? 자, 이제 그것으로 만족하고 말겠지라고 생각한 사람들. 자, 그럼 지금 이런 연설들, 이런 흑인들의 어떤 선언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니? 아니지, 좀 부정적으로 보거나, 아이, 저러다 말겠지. 이렇게 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달갑지 않을 거예요. 우리 어떤 사회 변화를 이렇게 막 주장하는 사람들 보면 어떤 시각이 있어? 저러다 말겠지. 이런 시각들도 사실 존재하기도 해요. 흑인에게 시민으로 누려야 할 권리가 보장될 때까지는 미국에는 안정도, 평온도 없을 겁니다. 라고 해서 요 사람들, 정의의 새벽이 밝아오기 전까지 정의의 새벽이라는 또 비유법이 쓰였네요. 이런 비유의 의미는 인종차별, 철폐, 자유와 평등이라고 하는 내용 밑에도 줄쳐주셔야 돼요. 왜냐면 여기는 어떤 표현이 정확하게 안 나왔어요. 이것도 비유이긴 하지만 인종차별을 철폐해야 된다 혹은 자유와 평등이라고 한 것을 정의의 새벽, 새벽이란 단어는 또 무슨 의미가 있어? 어두운 밤이 지나서 아침으로 변화하는 거죠. 완전히 큰 변화인데 첫 머리인 거지. 그래, 그럼 이런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미국에는 안정도, 평온도 없을 겁니다. 왜? 아직 불안정하니까. 불안정이라는 거는 제가 이렇게 불안정이라 썼지만 요거예요. 인종차별. 여전히 존재하고 또 자유와 평등이 잘 지켜지지 않는 이런 상황. 이런 불안정한 상황이 개선되기 전까지는 평온도 없을 것이다. 불안정한다. 그러면은 안정도, 평온도 있어 없어? 없을 것이다. 그럼 반대로 한번 우리 옆에다가 써볼까? 제가 요거는 여러분들이 요런 추론하는 방법들을 좀 익혀두면 좋거든요. 지워서 그대로 반대다 옮겨 써봅시다. 자, 안정하다라는 건 뭐예요? 인종차별, 이제 차별이 없어요. 그럼 자유와 평등은 보존될 거예요. 그러면은 안정하기도 하고 평온하기도 할 거예요. 이런 말들은 당연한 얘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지문에서 언급은 했니? 이 말을 그대로? 지문에서 언급은 안 했죠. 언급은 안 했지만 우리가 추론할 수 있어야 돼요. 추론 가능한 영역이죠. 반대를 추론할 수 있는 거.
정의의 새벽이 밝아오기 전까지 저항의 소용돌이 또 이것도 비유네요. 어떤 걸 비유하고 있어요? 인권운동은 계속해서 미국의 기반을 흔들 겁니다. 기반을 흔들다 안정도, 평온도 없을 겁니다. 서로 지금 대응되고 있네요. 자, 그럼 여기서 지금 한번 보자. 100년이 지났지만 우리는 지금 100년 전에 노예 해방 선언을 했지만 지금도 바뀌지 않았어요 라는 내용을 강조해 주고 있어요. 이런 강조법은 이제 논리적으로서 어떤 논리성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역사적 사실 100년이 지나도 변화 없다. 자, 이 부분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논리성을 갖고 있는 이성적 설득 전략. 논리성을 강조해주고 있고요. 자, 또 하나 더. 이게 되게 많이 뒤섞여 있어요. 100년이 지나도 자유롭지 못해요. 비참하게 살고 있어요. 가난하고 있어요. 추방당해 살고 있어요. 이런 느낌은 어떤 느낌이니? 그렇지. 지금 감성을 건들고 있죠. 이 부분은 감성적 설득 전략. 자, 요게 뒤섞여 있는 이런 느낌이에요. 감성적 설득 전략. 자, 넘어갑시다. 여기서 정의의 궁전에 이르는 문턱에 서 있는 여러분께 정의로 들어가기 딱 직전이네요. 비유적 표현, 그렇죠? 문턱에 서 있는 여러분께 꼭 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자신이 어떤 당부를 하고 있네요. 우리는 정당한 자리를 되찾는 과정에서 그릇되다라는 단어가 뭐니? 그릇되다. 잘못되게 옳지 않게 행동하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정당한 자리를 찾지만 우리는 잘못된 행동하면 안 됩니다. 자유를 향한 갈등은 비탄이라는 단어가 뭘까? 비탄, 슬퍼서 탄식하다라는 말이에요. 탄식과 증오가 가득한 술잔으로 채우며 달래지 맙시다. 뭐 하지 말자는 거예요? 비탄과 증오가 가득 찬 술잔으로 달래지 말자. 무슨 말일까? 너무나 이런 비통한 이런 마음을 이 술잔으로 채우며 달래지 말자라는 말은 비폭력 운동하자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인권들을 위해서 사람들의 흑인 인권들을 위해서 사회적 운동을 해야 되지만 이런 거 안 지키는 사람들을 향해서 때리지 말자고, 증오하지 말자고. 우리는 언제까지나 고상한 위험, 고상하다라는 단어는 뭘까? 고상하다. 참 저 사람 고상한데? 이런 말 잘 안 쓰니? 고상하다. 높은 경지에 올라가 있다. 높은 경지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상태가 높다라는 의미로 고상, 상태가 높다라고 해서 그냥 높은 경지에 있다. 요 위험이 있다라는 말로 인식을 해주시면 좋아요. 존경할 만하다. 높은 위험이 있다. 자, 그런 원칙을 지키며 투쟁에 나갑시다. 자, 비폭력 운동합시다. 높은 절개, 이런 위험을 지킵시다. 우리의 창조적인 항의운동이라는 거는 비폭력 운동이겠지? 물리적 폭력으로 더럽히지 맙시다. 창조적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옛날에 무슨 저항운동하면 맨날 막 때리고 부시고 막 이랬거든. 여러분들 혹시 뭐 그 기계 파괴 운동 들어봤니? 라디언트 운동인가? 뭐였는데 나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막 그러면 막 기계도 부시고 막 사람들도 때리고 막 그래요. 그리고 막 이 당시 막 미국에서도 막 뭐 흑인 폭동 뭐 이래갖고 폭동이 일어났다 이런 식으로도 막 되게 비하하면서도 얘기를 했어. 자, 아무튼 몇 번이 되었던 우리는 물리적 힘이 영혼의 힘과 하나 되는 그 장엄한 위치에 올라서야 합니다. 물리적 힘이
영혼의 힘과 하나가 돼야 되는데 결국 이 물리적 힘을 영혼의 힘으로서 다스리자, 비폭력 운동하자라는 말입니다. 되게 어렵게 얘기하고 있죠. 장엄하다라는 단어는 또 뭐야? 아, 장엄하다. 장엄진실. 굉장하다. 굉장하다. 그렇죠? 엄준하고 굉장하다. 엄하다. 엄하다. 이런 느낌. 자, 그럼 왜 비폭력 운동을 하자고 했을까? 왜? 자, 요 내용은 위에 줄 한, 평화주의자라서 자, 위에 줄 한 번만 쳐봅시다. 자, 흑인 이권 운동은 백인을 포함한 흑인뿐만 아니라 백인을 포함한 미국 사회의 신뢰를 얻어 이루어질 수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신뢰를 얻기 위해서예요. 만약에 자신들의 어떤 운동을 하기 위해서 신뢰를 얻지 못하고 막 때리고 폭력적으로 하면 누가 그걸 지지해 줄까? 안 그래? 신뢰를 얻을 수 있어야 되기 판단했기 때문에 지금 설득해 나간 과정입니다. 흑인 사회를 휩쓴 이 새롭고 놀라운 투쟁 정신이, 이 비폭력 투쟁 정신이 백인의 불신을 받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불신을 받으면 안 됩니다. 신뢰를 받아야 됩니다. 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런 문장들은 여러분들이 의도적으로 반대로 처리해봐. 불신을 받으면 안 된다. 그럼 불과 신을 서로 상쇄시키면 어떻게 돼? 신뢰를 받아야 된다. 그치? 이렇게 불과 없어야 된다를 서로 우리가 상쇄시킬 수 있잖아. 이양 정리를 통해서. 그럼 불자 지워주고 없어야 한다. 신뢰를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잖아요. 왜냐면 이런 이중부정의 느낌은요, 여러분들한테 좀 강조의 느낌으로 많이 쓰이는데 우리는 머리에서 처리할 때 이중부정을 긍정으로 그냥 처리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긍정형으로 바꿔서 생각해 주는 게 내용 정리한테 좋아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백인 형제들이 보여주듯 백인은 이 자리에 지금 백인들도 같이 있나 봐요. 백인들은 자신의 운명이 흑인의 운명과 한데 묶여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공동체라는 단어 기억나는 공동체예요. 또한 백인은 자신들의 자유가 우리 흑인의 자유와 단단히 얽혀있다는 사실 역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뢰를 받아야 된다. 그럼 신뢰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비폭력 운동을 해야 된다. 이런 화살표 관계들로 좀 정리하면 좋겠지? 공동체이기 때문에 신뢰를 받아야 되고요. 그래서 비폭력 운동을 전개해야 된다. 또 우리는 혼자 걸어갈 수 없습니다. 또한 걸으면서 우리는 언제나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맹세해야 됩니다. 되려갈 수는 없습니다. 흑인 인권운동을 열렬히 지지하는 이들은 간혹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어떤 질문? 인용을 하고 있네요. 질문에 대한 인용. 언제쯤이면 만족하겠습니까? 무슨 말일까? 뒤에 해석.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경찰의 만행에 흑인이 계속돼서 희생하는 한 우리는 결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여행하다 지쳐 무거워진 우리의 몸을 고속도로 근처 모텔이나 도심 속 호텔에 누울 수 없는 한 우리는 결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도 비슷한 패턴이네요. 만족할 수 없습니다를 계속 반복적으로 반복법을 통해서 의미 강조를 하면서 지금 이 상황 볼까? 경찰의 만행에 흑인이 희생되어 지친 몸을 어디 누일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작은 빈민가 정도밖에 우리는 이사 못해요. 백인 전용이란 말에 자존심을 짓밟히고 있어요. 흑인이 투표해야 할 수 없어요. 라고 하는 이런 상황들 감성적 설득 전략이겠죠. 사람들의 마음을 지금 설득하려고 하고 있어요. 어떤 안타까운 상황들을 통해서. 그쵸? 그래서 이런 감성적인 설득 전략은요, 어떤 사람의 불쌍함 또는 연민 이런 것들을 좀 강조시켜주는 거죠. 청중들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당시의 상황을 한번 볼까? 인종차별 받고 있었다는 거죠.
인종차별. 인종차별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인종차별을 계속 반복적으로 언급을 하면서 동정심을 자극하는 감성적 설득 전략. 또 투표권도 없었네. 그치? 차별받고 있네. 그렇게 이렇게 감성적 설득 전략을 계속 얘기하면서 우리는 만족할 수 없다. 이렇게 차별되는 상황, 인권을 유린당한 상황에서는 만족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계속 얘기하고 있었네요. 그럼 자, 언제쯤이면 만족하겠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만족할 수 없습니다. 계속 하겠다라는 의지로 볼 수 있겠죠? 계속적으로 하겠다. 인종차별이 안 대응할 때까지 우리는 계속적으로 하겠다. 어떤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내리고 강물처럼 흘러내리지 콸콸콸콸콸콸 정의로운 세상이겠지. 공정함이 흐름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결국 평등이겠죠. 이런 평등한 세상이 될 때까지, 공정한 상황이 될 때까지 우리는 만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족하지 않을 거야. 언제 그럼 만족할까? 이런 상황이 되면 만족할 거야 라는 거죠. 감정적 설득 전략 볼 수 있네요. 자, 이제 밑에 여기부터 한번 쭉 잘라주시고, 여러분 중에는 크나큰 시련과 역경을 겪고 이곳에 찾아온 사람도 있다는 사실은 저도 모르지 않습니다. 요 말은 저도 모르지 않다는 건 저 모른다가 아니에요. 모르지 않다니까 안다예요. 이 안다라는 얘기는 당신들의 상황을 압니다. 공감하는 말하기예요. 모르지 않는다, 안다. 나 너희들 어떤 상황인지 알아. 자, 그럼 이런 공감하는 말하기는 어느 말하기 전략에, 설득 전략에 들어갈까? 그렇지, 감성적 설득 전략이겠죠. 자, 이게 내용은 되게 안 어렵고, 뭐 비유적인 표현 조금 쓰면서 뭐 내용이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하기는 수월하진 않을 수 있지만 내용 자체는 안 어려워. 근데 여기 안에서 이런 것들 찾아내는 게 여기서의 숙제예요. 여기서의 문제예요. 알겠죠? 설득 전략 보는 거. 여러분 중에는 좁은 감옥에서 이제 막 나온 사람도 있을 겁니다. 알아요 라는 거지. 안다. 당신의 상황을 안다. 자유를 추구하면 박해를 당하고 경찰의 망에 시달려 만신창이가 되는 지역에서 온 사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온갖 어려움을 겪은 베테랑이십니다. 상대방을 어떻게 해주는 거니? 존중해주는, 존경해주는 말로써 상대방을 또 공감해주고 있네요. 자, 이유 없이 고통을 받더라도 언젠가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믿음으로 계속 나아가세요. 권유해주고 있네요. 바뀔 거니까, 그런 시대가 올 거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세요. 권유해주고 있어요. 어디로 돌아가래요? 미시시피로 돌아가래요. 아까 미시시피 잠깐 나오지 않았니? 앞에? 여기 미시시피 사는 사람은 투표를 할 수 없어. 그치? 그러니까 미시시피로 돌아가라는 거는 지금 현장에서 차별받고 있는 현장이지만 돌아가. 여기로 돌아가, 여기로 돌아가, 여기로 돌아가, 여기로 돌아가, 여기로 돌아가. 빈민가이지만 여기로 돌아가. 왜? 삶의 터전으로 가라는 얘기야. 삶의 터전으로. 근데 삶의 터전은 어때? 아직은 차별이 존재해. 그럼 왜 차별이 존재하는 대로 돌아가라고 얘기했니? 언젠가 구원받으리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치? 언젠간 구원받으리라는 믿음이 있어. 언젠간 바뀔 거란 믿음이 있어. 우리는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삶의 현장으로 가더라도 언젠간 바뀔 거야.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 라고 권유해 주는 거예요. 권면하고 권장해 주는 거예요. 혹은 또 다른 말로 독려하다. 독려할 수 있어요.
동료라는 말. 그래서 왼쪽에 이 부분 한번 읽어보세요. 특정 지역은 왜 얘기했어요? 특히 미국 남부. 여러분들 혹시 북부와 남부가 옛날에 남북전쟁 일으켰던 거 알고 있니? 그러면 흑인 노예 제도를 찬성했던 부분이 어디였을까? 남부 지역이 찬성을 했어요. 링컨 대통령은 북부 지역 사람이에요. 그 링컨 대통령이 돌아가신 거 어떻게 돌아간지 알아? 몰라? 암살당했다. 암살당했는데 이 남북전쟁을 이제 이겨놓고 그 이후에 노인 해방선언하고 그거에서 반대하는 사람에 의해서 금방 죽더라고. 그러니까 이 남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흑인들을 사람으로 취급을 안 했거든. 그런 역사적인 배경 넘어가서. 자, 가더라도 어떻게 믿으라고요? 이 상황은 어떤 상황? 차별받고 있는 이 상황은 언젠간 변할 수 있어. 반드시 변할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하래요. 언젠간 변할 거야. 그런 사실 명심해줘. 자, 동지 여러분, 동지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동지란 단어는 뭐니? 북한에서 사용하는 그런 동지인가? 그죠, 동지. 그렇게 하지 말라오. 집중하라오, 건민동지. 건민동지? 라는 동지는 뭐야?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같은 뜻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공동체 의식이 지금 우리는 지금 공감하는 상황들이야. 우리 같은 뜻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라는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 허우적대지 마시다. 라는 또 비유적인 표현. 자, 우리는 지금 고난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힘든 인종차별을 겪고 있지만 나 꿈이 있습니다. 반복이 또 일어나고 있어요. 꿈이 있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그리고 꿈이 있습니다. 요거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 뭐가 되니? 그 단어 혹시 들어본 적 있어? I have a dream? 되게 유명한 연설 중에 하나예요. 루터킹의 연설은.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은 아메리칸 드림의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단어는 여기 나와 있어요. 아메리칸 드림은 요 미국에서 이상을 이룩하려는 거. 자,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간 이 나라가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난다는 사실을,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난다. 우리 천부인권의 사상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모든 인간은 동등하다. 자명이란 단어 뭐니? 자명하다. 자명한 진리, 자명이란 단어. 스스로 명백하게 밝혀낼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설득 안 해도 이건 당연한 거예요. 자명하다라는 건 그냥 당연하다라고 처리해주면 좋아요. 당연한 진리로 받아들인다. 나는, 자, 또 뭘 인용하고 있네? 자, 요거 인용. 이 나라의 건국의 신조. 이 나라는 어느 나라? 미국. 자, 미국 건국의 신조의 참뜻을 되새기며 살아가리라는 꿈입니다. 자, 요런 말들을 우리가 지금 제시하고 있어요. 건국 신조를. 자, 그럼 이 건국신조라는 거는 어떤 논리적인 근거를 댄 거기 때문에 이 근거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이 사람은 뭘 주장하고 있어요?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자, 요건 대전제죠.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그래서 이 사람의 주장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도 평등해야 된다. 자, 그러면은 요런 주장의 관계를 우리는 무슨 설득 전략이라고 한다고? 응? 설득 전략 아까 얘기했던 거. 응. 이성적 설득 전략, 그치? 자, 이성적 설득 전략. 자, 그리고 좀 전에 제가 대전제라고 했어요. 대전제. 여기 위에다가 잠깐만 요거 쓰고 요 내용 전제, 대전제.
소전제, 그리고 자신의 어떤 주장 혹은 결론으로 이끌어가는 요 내용을 무슨 과정이라고 하냐면은 연역의 과정이라고 하는데, 요 연역은 제가 앞단원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할 거예요. 앞단원에서 귀납은 뭐고 연역은 뭔지 그것을 설명할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는 지금 이성적 설득 전략이라고 하는 어떤 근거 제시한 다음에 자신의 주장을 이끌어 나가는 요 느낌, 이성적 설득 전략이다. 이게 조금 더 중요합니다. 자, 밑에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간 조지아주 붉은 언덕에, 조지아주도 인종차별 심했던 지역에 노예의 후손과 노예 주인의 후손이 형제라는 나란히 앉을 수 있는 날을 저는 생각합니다. 요때는 이성적인 근거니? 오케이, 감정을 울리고 있지. 감성적 설득 전략. 그럼 사람들이 생각하자. 그래, 저런 말이 올 거야. 이런 막 심금을 울려주는. 또 부당함과 어감이 뜨거운 열기로 신음하고 있는 비유적 표현이죠. 이런 비유적 표현을 통해서 언젠가 자유와 정의의 삼시는 오아시스가 될 겁니다. 라는 이런 비유적 표현들. 언젠가 내 아이들이 자신의 피부색이 아니라 자신의 인격으로 평가받는 나라에 대한 살기라는 꿈입니다. 감성적 설득 전략을 계속 쓰고 있죠. 그런 기대감을 부여하고 있잖아요. 기대감. 그럼 이런 기대감을 통해서 평등한 사회가 될 것이야. 현재는 좀 이렇게 된 것 같니? 뭐 이렇게 인종차별이 그래도 있는 지역도 있겠지만, 오히려 이렇게 인종에 따라서 유불리가, 오히려 세계 스포츠 보면은 유색 이렇게 하는 사람이 운동이나 이런 것들 더 잘하잖아, 그치? 그러면서 명예도 더 높아졌고, 한 지금 100년 조금 안 지났는데 요 이후 한 40년 정도 지난 그 시점부터는 확실히 바뀐 것 같긴 해요. 그러면은 자, 우리가 이성적 설득 전략도 찾았고 감성적 설득 전략도 찾았는데, 이 사람이 인성적 설득 전략은 어디 있을까? 인성적 설득 전략. 이 사람 뭐 인성적 설득 전략이 누가 있을까? 자, 이 글에서 인성적 설득 전략은 표면적으로 드러나진 않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인권운동가예요. 그럼 인권운동가가 하는 말이니까 어때? 조금 더 믿음직스럽죠? 인권운동가로서의 인성적 설득 전략. 그리고 이 사람이 또 종교 쪽으로는 목사거든요. 목사인 신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인성적 설득 전략이에요. 그리고 인권운동가로서 계속 했던 그런 전문가잖아. 그러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인권운동을 위해서 열심히 하니까 믿을만 하잖아. 안 그래? 생각해봐. 동네 깡패가 나와서 우리는 평등해야 된다 이러면은 속으로 쟤 뭐야? 이런 생각할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믿음이 주고 안 주고는 그 사람의 인성 때문이다. 인성적 설득 전략이 뭔지도 한번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여기까지가 요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라는 내용이고요. 뒤에 여기 마틴 루터 킹이라는 사람은, 요거는 교과서에 나온 건데, 흑인 인권 운동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흑인 운동 인권을 이끌었다라고 하는 이런 정보 청자에게 어떤 영향을 끼쳐요? 인성적 설득 전략 가능하게 되죠.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시고. 자, 앞으로 쭉, 여기도 했니? 아니요, 안 했어. 요건 안 했어? 평창올림픽? 안 했어요. 넘어갑시다. 앞으로 쭉 갑시다. 하나, 이옥설도 했어? 네. 이옥설 했고, 그 다음에 앞에. 왜 속도를 왜 속도를 고민해야 하는가? 자, 좀 전에는 우리가 연설이에요. 말하는 걸 우리가 배웠었죠. 근데 왜 속도를 고민해야 하는가 역시도 설득하는 말하기뿐만 아니라 주장하는 글 역시도 뭘 목적으로 해요? 설득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자, 분명히 여기서도 설득 전략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독자를
또는 뭐 이성적, 그리고 이 글쓴이의 인성적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전략이 아니라 설득 방법을 보려고 해요. 여기서는 설득 방법. 그러니까 어떤 전략을 쓰겠다는 게 아니라 어떤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설득을 할 것이냐. 그래서 이거는 설득 방법이라고도 하고요. 논증 방법. 논증 방식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좀 어려운 말이에요. 근데 논증이라는 단어는 풀어서 생각해 볼까? 논리적으로 증명하다. 그래서 논리적 증명 방식을 우리가 보려고 해요. 논리적 증명이에요. 그럼 논리적으로 증명한다는 거는 우리 인성적으로 본다는 거니? 감성적으로 본다는 거니? 아니지. 그치? 이성적 설득 전략이죠. 요 이성적인 방법이에요. 논리성을 보는 거. 자, 요 왼쪽 위에다가 여기다가 쓸 수 있으면 한번 써봅시다. 저는 다른 데다 쓸게요. 여기다가 하나 다시 해서. 자, 뭘 쓸 거냐면은 요 세 가지 방법 볼 건데, 오케이. 귀납, 연역, 이렇게. 자, 연역과 귀납. 뭐 유추를 따로 빼서 학교에서 설명을 했을 것 같은데, 근데 여기다가 저는 유추를 살짝 오른쪽에다 적을게. 살짝 오른쪽으로 지날게. 왜냐면, 자, 요 말에 대해서 우리 연역이라는 단어가 어려워요. 저도 어려워요. 이 연역이라는 단어는 예시를 들 수 없을 정도로 연역할 연자에다가 연역할 역자예요. 동어 반복이 돼갖고 설명을 못해. 나 설명 못해, 연역은. 근데 귀납은 설명할 수 있다. 귀자가 여러분들 집으로 돌아가다 귀과하다지, 돌아오다 귀환하다지. 그럼 이 귀는 어떤 느낌이니? 그렇지,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가다. 자, 이 납이라는 게 증명하다라는 거예요. 증명. 그러면은 어디로 돌아가요? 어디로 돌아가는 결과? 어디로 돌아가는 거야? 증명하는 걸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귀납은요. 자, 사례 1번부터 사례 2, 사례 3, 사례 4를 보니까 어떤 결과로 돌아가요? 그렇죠. 한 가지 결론으로 증명 가능하면 그것이 귀납이 되는 거예요. 귀납 하나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좋아. 이거 수학의 귀납법이야? 그 오리인가? 응? 블랙 뭐였는데? 블랙선 그거 하듯이. 블랙스완 어떻게 하듯이? 네. 자, 근데 귀납의 단점이 있어. 좀 전처럼 뭔가 사례를 얘기했는데 그 사례를 얘기하지 못하잖아? 딴 데로 가잖아? 그럼 이 논증 방법은 깨져요. 약점이 있어.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 귀납의 방법으로 유추된 거, 내일 해는 동쪽에서 뜰까? 서쪽에서 뜰까? 내일 해는 동쪽에서 뜰 거야. 왜? 어제도 떴고요, 엊그제도 떴고요, 1000년 전에도 떴고요, 10,000년 전에도 그렇게 떴으니까 매번 사례를 통해서 우리한테 제시가 되면 그거는 귀납의 방법이고요. 아니요 선생님, 저는 지구가 자전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지구의 자전, 어떤 결과값이죠. 자전한다는 거 믿습니다. 지구는 자전합니다. 그래서 내일 해는 동쪽에서 뜰 겁니다. 라는 어떤 앞에 대전제를 가지고, 전제 조건을 가지고, 그리고 지금 현재의 사실 조건을 가지고, 사실을 소전제, 그래서 결과값을 유추해내면 그거는 연역의 방법이에요. 연역의 방법은 많이 쓰인 게 3단 논법이거든요. 건민아 일어나. 자, 노경중 학생은 우수하다. 건민이는 노경중 학생이다. 건민이는 결과값 따라서 우수하다. 라는 결과값. 저기 박건민 씨 있어. 박건민 씨. 자, 어때? 이런 결과값이 나오면 이게 대전제야. 노경중 학생은 우수해 라는 거.
그래서 그러면 얘도 녹양중 학생이네. 그래서 이 친구도 우수할 거야 라는 결론이 나오면 요게 연역이에요. 그럼 자, 귀납의 방법으로 우리가 요 녹양중 학생이 우수하다라는 결론을 이끌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니? 녹양중 학생은 우수하다를 이끌어내려면 노량중 학생 한 명 한 명이 우수하다는 걸 얘기를 해서 이제 그들의 공통점을 짜서 그치. 자, 녹양중 학생 1번 받고 2번 받고 3번 받고 4번 받고 200 몇 명이냐? 300 몇 명이냐? 몇 명이니? 227명이었나? 아무튼 자, 이렇게 200명 넘는 학생들을 다 보니까 우수해. 그러면 귀납의 방법이에요. 자, 둘 중에 한 놈만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고 있으면 좋아요. 어떤 게 편하니? 연역이 편해? 그럼 연역의 방법을 확실하게 알고 있고 그 반대는 귀납이구나. 혹은 귀납의 방법, 돌아가는구나, 증명으로 돌아가는구나, 각각의 사례들이. 난 귀납이 편해요? 그럼 귀납을 확실하게 알고 있으면 그 반대는 연역이구나. 요 단어가 헷갈려서 그래요, 여러분들. 귀납, 연역 이 단어들은 그냥 단어로 처리하기 힘들어. 그 방법을 하나만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게 좋아요. 한 놈만. 자, 그 중에 이제 하나 유추라는 방법이 여기에 껴있는데 이 유추라는 거는 유사한 것을 추론하는 유비추론의 약자예요. 유비추론. 유비는 유사한 것으로 추론을 하다. 자, 그러니까 유사한 사례를 보고 그 결과값을 우리가 추론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동물 실험 같은 게 유비추론, 유추에 의해요. 동물 실험. 동물 어떤 우리 인체 조직과 비슷한 포유류를 가지고 특히 제일 비슷하다라고 얘기하는 쥐를 가지고 동물 실험에서 안정하니까 우리 인간들에게도 안전하겠지. 이런 결과값. 자, 그래서 요 유추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 논리학에서 얘기하면 귀납의 한 종류라고도 얘기를 해요. 왜? 하나의 사례를 가지고 결과를 갖고 오는 거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굳이 이거를 이렇게 포함시킬 이유는 없어요. 걔도 얘기해 주는 거랑 안 해주는 거랑 다를 거니까. 그래서 요 유추랑 귀납을 여러분들이 가끔가다 우리가 혼동을 해요. 그러면은 딱 정해. 유추는 사례 몇 개? 한 개로. 혹은 2개 정도로만. 한두 개 정도로만. 근데 귀납은 사례가 적어도 몇 개? 다양해야 돼. 알겠지? 요 둘의 구분하는 지점은 사례의 개수야. 이해됐니? 다양하게 하나하나 다 찾아갖고 보는 건 귀납. 하나 혹은 2개로 예상하는 건 유추. 이게 그냥 읽으면 비슷한 패턴이라서 그래요. 이해됐죠? 네. 자, 그럼 연역, 귀납, 유추에 대한 비슷한 것으로 추론을 한 거예요. 비슷한 것으로 한번 유추를 해볼까? 승기가 형이 누구지? 형기. 그래, 형기를 보니까 되게 잘하네. 그럼 승기도 잘하겠지? 자, 이거 유추하는 거. 민찬이를 보니까 되게 잘하네. 민균이를 봐도 잘하겠지? 다 유추하는 거잖아. 누구를 유추했어? 승기를 유추하고 민균이를 유추하고. 자, 이런 것들이 유추의 방법이에요. 하나하나 다 살피지는 않았잖아. 한 명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유추하고 한 명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유추하고. 그쵸? 자, 요런 방법이고, 자, 그럼 이제 내용을 한번 봅시다. 여기서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우리가 논증 방식을 썼는지 한번 볼 거예요. 잠깐 쉬었다 할래? 이어가? 뒤에 몇 시에 수업이니? 7시. 7시? 반에 있어? 아직 많네, 시간. 그럼 잠깐만 쉬었다 합시다. 자, 해봅시다. 자, 이제 본문 읽을게요. 앞에서 우리 연역 뭐고 귀납 뭐고 유추 뭔지 좀 정리됐지? 자, 우리나라는 배달공화국이라도 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배달산업이 발달했대. 여기서도 비유예요, 얘들아. 우리나라는 배달공화국이다. A는 B이다. 이런 패턴은 다 비유예요, 비유. 그만큼 지금 배달을 강조해주고 있죠.
음식은 물론이고 꽃, 서류, 쌀, 별의별 것을 다 배달한다. 별별 것, 별의별 것. 사장이 이렇다 보니 아예 배달만 전문적으로 하는 대행업체도 있습니다. 배달 산업이 커지면서 속도는 경쟁력이 됐습니다. 어디서나 며칠 이내 물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며칠이 뭐야? 몇 시간이면 받지 않니? 오늘 저녁에 지금 주문하면 내일 아침에 쿠팡 프레스는 와 있을걸? 자, 심지어 오전에 주문하면 오후에 받는 당일 배달도 가능합니다. 그래서인지 우리는 배달이엔 무조건 빠른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거 아니니? 그러나 나왔어요. 꼭 체크해 두세요. 이러한 생각이 과연 옳은 것일까? 이 사람의 주장은 옳다라는 얘기일까? 아니면 아니라는 얘기일까? 옳지 않다라는 우리의 잠재적인 답은 결정되지만 확인은 해봐야 돼. 자, 질문. 요 질문이 갖는 효과, 어떤 효과가 있니? 호기심입니다. 그렇죠. 이 사람 어떻게 생각하지? 라는 독자의 호기심. 흥미. 지치, 흥미. 좀 어려운 말로 주의, 환기. 주의를 올려준다. 환기라는 건 불러일으키다 라는 말에 좀 어려운 말이에요. 고등학교 오면 요 환기되다. 오늘 환기 좀 할까? 이게 아니야. 환기. 환. 자, 소비자로서는 얘들아 요 로서라는 단어 눈에 들어오니? 네. 소비자라는 요 지위. 로서 소비자 입장으로는 세상이 편해졌다고 좋아할 수도 있겠지만 만은 앞과 뒤가 서로 달라질 거예요. 자, 이면이라는 단어는 뭐예요? 그 다른 측면. 자, 이면 할 때 이자가 다를 이자예요. 측면, 다른 측면을 보면 그림자가 있다. 그림자도 비운에 안 좋은 거지? 부정적인 거. 그림자 좋은 내관. 아니, 여기서는. 자, 세상이 편해졌다고 좋아하는 거는 긍정적인 거잖아. 그치? 근데 그림자라는 건 부정적인 거니까 지금 만을 통해서 연결된 거 맞죠? 예. 일부 택배기사들은 빨리 배달하려고 과속을 합니다. 과속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나쁜 거잖아. 또 신호도 어겨요. 나쁜 거잖아. 그리고 교통사고도 나요. 나쁜 거잖아. 지금 나쁜 것인 거에 어떤 사례를 얘기해 주고 있네요. 문제점이에요. 자, 2012년 안전보건공단이라고 하는 전문 기관이네요. 자, 이 기관 전문성을 우리가 높여주는 자료,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서의 자료. 그럼 우리가 믿을만해? 아니면 믿지 못해? 신뢰성도 상승하게 되죠. 조사에 따르면 택배 업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가운데 도로교통사고가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택배 업종에서 사고가 나면요, 도로교통사고가 대부분이래요. 도로에서 그만큼 사고가 많이 난다라는 거죠. 옆에다가 어떤 내용이 이 자료는요, 사고가 많다. 어디에서? 도로에서의 택배 배달 사고가, 택배 업종의 사고가. 자, 이것에 대한 어떤 근거 자료. 자, 그럼 이런 근거 자료가 제시가 됐으니까 이 자료를 바탕으로 주장을 이끌어간 거는 무슨 법, 무슨 전략? 우리 아까 앞단원에서 했던 거. 그래, 이건 이성적 전략이죠. 자료를 통해서 주장으로 이끌어가는 거. 이 자료는 근거니까 그 근거를 들면서 주장으로 이끌어가는 이 구조를 이성적 설득 전략이에요. 이런 교통사고의 가장 큰 원인은 빠른 속도를 강요하는 배달 구조이기 때문이다. 교통사고의 위험이 크다. 자, 두 번째 문제는 또 있습니다. 또 있다라고 지금 연결시켜주고 있죠. 문제 하나만 아니야. 또 있어. 아침에 분류한 물건을 그날 안에 배달해야 되는 택배기사들은 밤늦게까지 일을 멈출 수 없어요. 시간은 한정, 배달해야 될 물건은 많아 라고 하는 늦은 시간까지 일을 해야 돼. 또 똑같은 패턴이네요. 이 센터 전문성을 강조해주고 있죠. 그래서 신뢰성이 높아요.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평균 노동시간은 74시간이래요. 와, 이거 5일로 따지면 몇 시간씩 일해야 되니? 5일로 따지면 주당 평균 노동시잖아. 주당. 그래, 하루에 14시간 일해야 돼. 6일로 일하면 12시간은 일해야 된대. 엄청나게 일을 많이 하게 되네. 그치? 그럼 과도한 업무겠네. 네. 과도한 업무.
자, 그래서 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라고 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 기준으로 보면은 얼만큼 높아요? 상당히 높은 기준이네요. 그쵸? 요 시간에 2배가 넘습니다. 그래서 문제다라는 거지. 그럼 문제점은 뭐예요? 업무가 많다. 과도한 노동을 한다. 그럼 문제점 첫 번째는 뭐라고? 문제점 사고가 많아진다. 2번 과도하게 노동을 한다. 자, 여기 문제점 첫 번째, 두 번째로 얘기하고 있어요. 자, 게다가 경제협력기구 OECD에서 세 번째 장시간 노동을 하는 우리나라의 평균 노동시간도 이것보다 많답니다. 우리나라 평균보다 높대요. 특히 어떤 업종이? 택배 업종이. 택배 업종은 OECD 평균 기준의 2배고요. 우리나라도 만만치 않게 일을 하지만 거기에서도 높아요. 쉬는 날도 거의 없습니다. 뭐 택배가 쉬는 날 오는 거 봤지? 토요일 날도 오고 가끔 일요일 날도 오잖아. 쉬는 날도 없어요. 그래서 한 달 평균 이만큼은 일을 한대요. 누가 소리 지르는? 몰라. 롤러코스터 타고 있어. 일요일과 공휴일은 당연히 쉬는 날이니까 이거 제외하면 평균 휴무일은 이거 없는 거 아니야? 0점 몇이니까? 0점 몇이니까 없는 거야. 1이면 그냥 거의 없는데. 거의 없는 거야. 가끔 한 번 쉬는 거네. 10달에 한 번. 10달에 한 번 쉬는 거네. 10달에 한번 폐업해서. 8달에 한 번 쉬겠다. 8달에 한 번. 왜 폐업이 나와? 폐업을 하면 영영 쉬는 거지. 야. 택배사가 말하는 거. 그럼 영영 쉬는 거지. 어떻게 하루만 쉬겠어. 그래서 엄청 힘드실 거야. 여기 일하시는 분들은. 자, 일요일 그래도 그렇게 일을 하는 이유가 뭘까? 돈 벌려고. 돈 벌려고. 왜 돈을 벌까? 윤석열. 응? 왜 돈을 벌까 그렇게? 윤석열이 근무 시간을 늘리지 않나? 갑자기 또 저 정치 얘기로 왜 갑자기 빠져? 아마 대부분 일하시는 분들은 사행의 그 현장에서 일을 하는 이유겠지. 뭐 자녀들이 있으신 분들은 되게 이제 힘들게 일하는 이유가 있을 거고.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 이런 저희 아버지는 뭐 이런 일 안 하신데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부모님도 여기 못지않게 일을 하실 거예요. 가서 항상 위로의 말씀 꼭 전해드리세요. 알겠지? 고등학교 가서는 공부 더 열심히 할게요. 그 말 한마디씩만 해봐. 자, 일요일과 공휴일을 제한하면 쉬는 날이 아예 없다는 응답자도 있습니다. 일요일도 선생님들은 나와서 수업을 하죠? 몸이 아픈 날에도 일하는 경우가 많아요. 선생님이 나 작년에 교통사고 났는데도 수업을 하게 된다니까. 내 얘기 같은데? 자, 응답자 가운데 74%니까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과도한 노동의 그 근거 자료들이에요.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자, 여기서의 특징 제가 동그라미 쳤던 부분들 보면요. 이런 수치화된 자료들, 이렇게 숫자 표현들, 이렇게 수치화된 자료들을 보니까 여러분들 우리 독자 입장에서 어떠니? 조금 더 신뢰감도 있고 또 수월하게 그 딱 정도가 확실하게 그냥 팍 들어오지. 그치? 그냥 노동 강도가 많아요 이러면 얼만큼 많은지 몰라. 저 쉬는 날 없이 일해요 하면 진짜 쉬는 날 며칠인지 몰라.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런 숫자 표현의 효과예요. 숫자 제시의 효과. 뭔가 우리가 인식이 딱 분명하게 바뀌죠.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느라 여가 생활은 물론이고 휴식조차 없는 삶이 이어지면서 건강도 위험합니다. 과도한 노동 그리고 건강이 위험. 상하차. 나도 옛날에 상하차 한번 하러 갔거든. 와, 그 다음날 또 나오라는데 추노했잖아. 너무 힘들어. 온몸에 추노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추노가 아니라 온몸에 막 뭐지? 그 알이 배겨갖고 근육통 생겨갖고 나 그때 대학교 때 옛날에 너무 힘들었어 진짜로. 하루 일하고 한 3일 누워있었어. 자, 이처럼 우리나라 택배기사들은 배송시간을 지키려고 너무 과도한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다음 문단으로 넘어가는데 이게 어떻게 이어지는지 우리는 꼭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지금 문제점 2가지를 얘기했죠. 그 다음에 뭔가 해결책을 얘기한 건지 아니면 문제를 더 얘기하는 건지 우리가 생각해 보자. 규모가 커지면 종사하는 사람들이 수입이 느는 게 당연하지만 늘었다는 얘기일까 안 늘어났다는 얘기일까? 안 늘었다는 얘기일 거예요. 그러지 못합니다.
택배 시장이 과열되면서 더 저렴한 가격에 배달하는 경쟁이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수입이 거기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세 번째 문제점이 또 얘기했네. 세 번째 문제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응? 저주한 저임금. 그럼 저임금은 어떤 이유 때문에? 과도한 경쟁. 과도한 경쟁 때문에 저임금에 문제점이 있었다. 그럼 여기도 어떤 자료들이 제시되려나? 한번 볼까? 그런 것 같네요. 자, 유류비라는 거는 기름값이에요. 차량 유지비, 여러 가지 뭐 수리도 해야 되죠. 부품도 갈아줘야 되죠. 통신비, 우리 일을 하기 위해서 이런 핸드폰도 필요하죠. 한 건당 800원 정도를 벌 수 있습니다. 단순 계산하면요, 약 이 정도를 벌려면 하루에 170개 가까운 물건을 옮겨야 된대요. 170집으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야. 그럼 거기만 가는 거니 물건을 갔다가 또 갔다가 또 갔다가 또 갔다가. 그래서 아파트 이렇게 한 동 라인에 한 30개 정도 몰려있으면 개꿀 이러면서 하시더라고. 와, 여기 오늘 몰려서 좋다 이러면서 내가 상하차 했을 때 그거 들은 얘기야 옛날에. 막 분류를 하는데 한 동 라인에 한 30개가 몰려있는 거야. 엘리베이터 타면서 쭉 내리면 되잖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나도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그러면 5동만 놀면은, 그렇게 5동이면은 물건을 이제 배달하는 게 좀 수월하겠지만 뭐 평소에 그러겠니? 평소에 그럴 일은 거의 없겠지. 엄청 힘들어요. 그래서 주당 평균 노동시간이 74시간이니 6일로 해도 하루에 12시간 근무는 한대요. 1시간 동안 배달하는 거는 그러면 얼마? 14개. 14개를 얼마나? 14개요? 그러니까 얼마나 뛰어다녀야 되냐? 14개는. 14집을 왔다 갔다 해야 돼. 예전에 우리 학원에서도 선생님들이 이제 여러분들 이제 코로나 시대라고 해서 막 집 앞으로 막 배송도 해주고 문제집 배송도 해주고 그랬거든요. 1시간에 3집 가면 많이 간 거야. 아무튼. 그럼 14개, 170개를 하려면 1시간에 3개였으니까 나는 그럼 얼마나 걸렸을까? 50시간 걸려도 못했던 거네. 넘어가서. 자, 결국 더 싸게 많이 배달하는 것이고 그 때문에 너무 바쁩니다. 먼저 문제점. 자, 빠른 속도를 강조하는 사회에서는 이렇듯 어떻게? 이렇듯 앞에서 얘기했던 1번부터 3번까지의 문제점인 것처럼 열악한 노동 환경입니다. 그럼 자, 1, 2, 3번의 문제점. 아까 1번 문제점 뭐라고요? 사고가 두 번째 문제점 뭐였다고요? 과도한 노동. 세 번째는요? 저임금. 자, 요런 임금이란 거는 우리 일을 했을 때 받는 돈이지. 자, 요것을 묶으니까 뭐가 돼? 열악한 노동 환경. 임금 참 나빴네. 자, 그래서 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문단이 묶여서 5문단으로 이렇게 묶이는 구조도 보이지? 윤석열 화이팅. 야, 대통령한테 왜 그렇게 이름을 찍찍 불러대냐? 너보다 나이도 한참 많으신 분인데. 안 그래? 자, 속도 경쟁, 소비자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려는 경쟁의 부담을 기업도 아닌, 소비자도 아닌 누가 지고 있어? 택배 기사들. 열악한 노동 환경은 결국 뭐예요? 경쟁의 부담이란 얘기예요. 너무 힘드시겠다, 진짜. 자, 모든 노동자는 바람직한 환경에서 일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어요. 당연한 권리고요. 택배 기사들은 택배 산업에서 핵심이 되는 노동자예요. 이 사람들 없으면, 이런 분들 없으면 우리 어떻게 해? 내가 가서 다 사와야 되잖아, 항상. 시장 가야 되고. 왜냐면 저도 택배를 엄청 시켜서 그래요. 아니 뭐 문제집도 시키고 뭐 저 A4 용지 뭐 용지도 시키고 여러분 출력하는 것도 이런 것들도 내가 들고 오려고 해봐라. 얼마나 힘드니. 그치? 항상 고마운 마음. 따라서 택배 기사들 역시 바람직한 환경에서 일할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편리가 누군가의 희생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라면 그것을 포기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조건을 다시 한번 볼까? 우리의 누리는 편리가 누군가의 희생이에요. 누군가의 희생이 있어서 우리가 편리한 거죠. 그럼 누군가의 희생이 당연히 없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건 당연한 얘기 아니야? 누군가만 희생하면 안 되잖아. 그럼 우리의 편리는 어떻게 된다고? 포기. 그래, 편리는 없을 수밖에. 이 얘기인 거예요. 이렇게 조건화 시켜갖고 도식화해서 좀 이렇게 풀어내는 과정들이 여러분들이 추론하기 조금 편리할 거예요. 이 말이 이런 말의 의미예요. 누군가의 희생은 당연한 게 아니잖아. 그치?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희생이 없는다면 우리는 편리하지도 않겠지. 자, 우리 모두 속도를 지나치게 중요시하지 않았는지 반성하고 그래서 권리가 지켜질 수 있도록 작은 불편을 받아들일 줄 아는 소비자가 되자라고 어떻게 하고 있니? 설명하고 있니? 설득하고 있니? 네, 설득하고 있고 주장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주장하는 글. 자, 그럼 여기서도 보자. 요 부분이, 자, 요 부분 봐요. 1번, 2번, 3번의 사례들을 봐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네요. 이런 구조들, 무슨 구조라고 했어? 네, 납의 구조다. 어떤 사례들, 문제점의 사례죠? 문제점의 사례들을 바탕으로 어디로 돌아가고 있어? 이런 증명으로, 이런 주장으로. 열악한 노동 환경이다. 자, 요 구조를 우리는 요 글 안에서 보면 되는 거예요. 아, 귀납이 여기 쓰였구나. 우리 읽을 때는 잘 안 보이지? 보였어? 안 보이지 않았니? 아니야? 이미 내가 얘기했기 때문에 보였나? 근데 읽고 나서 이런 식으로 좀 도식화가 되면은 이런 구조들이 여러분들이 좀 보일 거야. 나중에 이런 방법의 독해도 꾸준히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알겠죠? 그래서 귀납이 쓰였다. 어디? 아, 요 2문단. 요 문단으로 보면 이거 2문단이에요. 3문단이고 4문단이고 5문단 사이에서 요런 구조다. 귀납의 논증 방법. 자, 밑에서 여기서는 연역이에요. 왜? 대전제. 이거 대전제 아니야? 네. 대전제. 두 번째, 택배기사들은 핵심이다. 소전제. 따라서 결과값. 어떤 결과값?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라는 주장. 그치? 자, 요런 주장의 구조. 대전제, 소전제 주장의 구조는 연역. 이렇게 되겠죠. 자, 두 가지 논증 방법을 우리는 글 안에서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옥설 같은 경우는 요거는 그냥 하나만 얘기하고 끝날게요. 이거는 유추의 방법이에요. 이옥이란 단어는 뭐니? 이옥. 옥. 집옥자예요. 이는 수리. 자, 집을 수리하면서, 집을 고치면서 뭘 깨달아요? 자신, 인간에 대해서도. 잘못을 알고 바로 고치지 않으면 나쁘게 되는 것이다. 자, 유추의 방법은 집을 고쳤던 경험. 집을 고쳤다. 이 집은 사람이고, 잘못을 한 사람도 그것을 고치게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관계가 유추의 관계. 그래서 집을 고친 경험을 가지고 하나의 사례죠. 사람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유추의 과정을 통해서 이거 읽으면 돼요. 그리고 하나 더 나가요. 요 잘못한 사람뿐만 아니라 어디까지도 넘어가요? 나라의 정치도 이와 같아요. 나라의 정치도 잘못하면 어떻게? 고치자. 그래서 자, 첫 번째 깨달음 요거, 두 번째 깨달음 요거. 하나의 경험. 자, 이런 경험에서 파생되는 잘못한 우리가 사람의 잘못도 고쳐야 된다. 그러면 나라도 정치도 잘못하면 고쳐야 된다라는 관계들. 자, 여긴 꼭 경험만 이거 경험이 없으면 유추가 성립이 안 되겠지? 사례가 경험이고 하나의 예시적인 측면. 꼭 경험이 아니더라도 요 글에선 경험이 나온 거고 다른 사례를 비추어서 볼 수도 있겠지? 자, 그래서 이옥설은 요거는 크게 어렵진 않은 거니까 요 유추에 대해서 유추만 한번 보시고 문제까지 한번 풀어보세요. 그러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정리가 될 겁니다. 혹시나 모르면은 제가 나중에 한번 다시 정리, 기말 그 지포 때 할 거예요. 여기까지.